1340년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와 프랑스의 왕 필립 6세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필립 6세가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의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신하 중에 프란시스라는 자를 사신으로 프랑스 측에 보내고 프란시스로 하여금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에드워드 3세와 필립 6세 중 누가 진정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결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필립 6세에게 1대1 결투 혹은 양자가 참여한 6대6, 8대8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신이 진정한 왕위 계승자가 결투에서 승리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다소 놀랍게 느껴지는 방법인데 바로 사자를 통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제안이었습니다. 중세인들은 동물의 왕인 사자라면 에드워드 3세와 필립 6세 중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굶주렸다고 한들 진정한 왕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드워드 3세는 실제로 며칠간 굶주린 사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필립 6세에게 함께 사자의 앞에 나타나서 사자가 둘 중 누구를 공격하는지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가 제안한 방법 중 특히나 이후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세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진정한 왕이 그러했듯 아픈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둘 중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가리자고 제안했는데요. 얼핏 봤을 때 첫 번째 결투를 통한 해결 방법, 두 번째 사자를 통한 해결 방법, 그리고 세 번째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모두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중세인들의 터무니없는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기 쉬웠기 때문에 에드워드 3세의 제안은 중세시대의 재밌는 에피소드쯤으로 여겨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초 마르크 블로크라는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는 이 일화에 관해서 읽고 나서 한동안 세 번째 제안, 즉 누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통해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가리자는 제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됩니다. 결투를 통한 갈등 해결 방법이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었고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여겨졌던 것도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널리 퍼져 있던 인식이었던 데 반해 왕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낯설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886년에 태어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자원 입대했던 마르크 블로크는 자신과 같은 대학교에서 함께 자원 입대했던 800여 명의 학생 중 239명이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까스로 전쟁에서 살아남아 전쟁 후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사학 교수였던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고 블로크 자신도 프랑스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그랑제골 중 하나에서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블로크는 역사학을 공부하면서도 전쟁 전까지는 노동자나 가난한 자영업자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원 입대를 한 이후 자신이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한 일반인들과 전선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블로크는 자신이 여태까지 경험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접합니다.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갈등이 말이 아니라 총으로 해결되는 환경 속에서 블로크는 그때까지 왕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놓고 연구하던 역사학의 관점이 너무 편협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전후 평화가 찾아온 후에 역사학 연구를 계속하던 블로크가 에드워드 3세와 필립 6세의 에피소드를 접했을 때 그는 위에서 언급된 해결 방법들이 어떻게 중세의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졌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료 역사학자들이 특히나 무시하고 넘겼던 세 번째 해결 방법, 즉 환자를 치료하는 왕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몇 년간의 연구를 마친 끝에 블로크는 1924년 기적을 행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600쪽이 넘는 분량의 연구소를 완성합니다. 연구를 통해 블로크는 에드워드 3세가 필립 6세에게 제안한 환자들의 치료가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자의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왕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중세시대 이후 일반인들에 의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일반인들은 신에 의해 선택된 진정한 왕이라면 신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중세인들은 왕이 특히 연주창이라 불리는 오늘날에는 갑상샘종이 터져서 목 주위에 발생하는 일종의 피부병으로 밝혀진 병을 치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왕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딱히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왕이 환자의 상처 부위를 만져주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3세는 이렇게 중세시대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믿음에 근거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가리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환자의 상처 부위를 만져줌으로써 병을 낫게 해준다는 믿음에는 지역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지역에서 이러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고 오늘날의 독일 지역과 동유럽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반인들의 믿음을 대하는 왕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지역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인들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왕이 매년 특정한 날에 직접 환자들을 방문해서 환자들의 상처 부위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으로 지방에서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왕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럴 경우에도 왕이 직접 환자들을 만나주고 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들을 치료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왕이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왕이 환자들의 아픈 곳을 만져준 이후 환자가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적으로 낫는다면 이를 지켜봤던 모두는 이것이 왕의 덕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지금의 왕이 신에 의해서 선택된 정당한 왕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이는 왕의 권위를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마 많은 경우 왕이 환자를 만져준다고 해도 병이 낫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미 왕이 환자를 치료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환자와 그 주변인들은 대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즉, 왕이 자신을 만져줬음에도 병이 낫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히 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종교적으로 독실하지 못하다거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딱히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환자들을 치료해줬던 것입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신의 권위를 받은 왕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의뢰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환자들의 절망감 속에서 퍼진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왕에 의해서 일부러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블로크는 연구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왕의 행위가 10세기 말, 11세기 초 프랑스에서 새로운 왕조인 카페 왕조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페 왕조는 집권한 이후 혈통을 통해, 즉 왕이 자식에게 왕위 자리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권력을 이어나가고자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핵심적인 집권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표를 통해서 왕을 정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카페 왕조는 신이 자신들의 혈통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의례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왕이 아닌 자가 환자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치료하려 한다면 이는 곧바로 왕과 신의 권위를 참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반란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카페 왕조에서 왕이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례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 한 세기 정도 지난 후 영국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런 방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왕에 대한 믿음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강했고 유럽 중부와 동부에서는 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중부에는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비롯한 동부 유럽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황제의 권위가 종교에 의해서 공고하게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전통적으로 교황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황제로 즉위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할 필요성이 굳이 없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경우 신정정치, 즉 황제 자체가 종교의 대표자이기도 한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황제가 자신의 권위를 굳이 또다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환자의 상처 부위를 직접 만져줌으로써 병을 치료해준다는 얼핏 봤을 때 단순히 터무니없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중세인들의 미신에 가까운 믿음 속에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맥락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크 블로크가 이를 연구하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보낸 것, 그리고 완성된 자신의 연구를 가리키며 넓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럽 정치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치료 능력에 대한 중세인들의 믿음은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 계몽주의의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왕이 환자를 치료해준다는 믿음은 당대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비판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미 수백 년간 자리 잡은 믿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나폴레옹의 사례입니다. 1798년, 흔히 중세시대가 끝난 지 한참 후라고 여겨지는 시기에 이집트로 원정을 떠난 나폴레옹은 그곳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자신이 직접 환자들을 방문해 병이 퍼진 부위를 손으로 만져주었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병사들 사이에 이 같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물론 실제로는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상처 부위를 만지기는커녕 환자들을 방문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를 만져주는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소문을 굳이 직접 퍼뜨렸다는 것은 역으로 기적을 행하는 왕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소문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물론 이를 일부러 퍼뜨리는 이들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직 직접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아직 장군에 불과했을 때부터 스스로 전염병 환자들을 만져줌으로써 이들을 치료해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나폴레옹 본인 스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겠죠.
마르크 블로크와 이후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19세기까지 이어지는 일명 장기 중세 시대를 주창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